자,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안철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담회 흔쾌히 기조강연 좌담을 함께 해주실 장하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삶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잠재 성장률 하락에 고착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달러와 강세, 엔화 약세, 중국 추격 등 대외 변수 불확실성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시장 경제 구조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40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장하성 교수님께서는 저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역설하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장 교수님 저서 꼼꼼하게 보면서 놀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하성 교수님께서 학문적인 업적이 너무 출중하신 분이어서 이미 여러 권 책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책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놀랐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쉽게 쓰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정도 학생이면 알 정도의 단어로 그 복잡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셨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생의 고민을 담아서 쓰셨는데 그 고민의 깊이 그리고 방대함에 정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힘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장기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한 권의 책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본다는 것은 그 책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참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게 사회의 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하성 교수님 책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시각을 같이 하고 보는 방향을 같이 하고 같은 목소리로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강연들, 좌담회들을 들으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단초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부터 오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이셨던 김한길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대표위원 경선에 참여 중이신 문재인 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명단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예. 김우남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동익 의원님 와 계신데,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예.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승영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이, 예, 여기 계십니다. 예. 우리 당 정책연구원장을 하셨던 변재일 의원님 와 계십니다. 오재세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몇 분 와 계신데요. 우리 홍일표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그리고 길정우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당의 김관영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예. 김희철 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분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도 몇 분 와주셨습니다. 그 소장을 맡고 계신 정현호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영 교수님 항상 도와주시는데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맡고 계신 이옥 교수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맡고 계신 조광희 변호사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축사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방에서 같이 토론회를 하고 계셔서요. 우리 문재인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저도 옆방에서 다른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있어서 먼저 조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토론회는 조세 개혁에 관한 건데 이게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 이 고장난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보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조세 정책의 측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뭐 우연히 이렇게 또 같은 날 토론회가 열리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저하고 안철수 대표님하고 뭐가 있으면 자꾸 조금 말도 만들어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와 안철수 대표님은 각각 여러 번씩 이렇게 토론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날짜가 겹친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우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 정책에 관한 토론회만큼은 정말 뭐 매일 경쟁하다시피 그렇게 자주 열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안철수 대표님하고 이제 저를 뭔가 조금 불편하고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도 있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대표님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때 저와 좀 치열한 경쟁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그 새정치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와 안철수 대표님은 동지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그 두 사람이 새정치 공동실천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선언만 제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지금 우리 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 그 대표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존의 민주당과 또 새정치연합과의 어떤 통합의 정신을 반드시 살려나가고 또 그것을 일반 시민들까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더 큰 새정치민주연합을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손을 잡고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 총선 승리할 수 있고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이렇게 또 주최하시는 세미나기도 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장하성 교수님 저에게 한국 자본주의 책도 보내주셔서 요즘 열심히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 경제 정리라는 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시고 또 실천가시고 그런 만큼 차제의 이렇게 재벌들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은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에서 재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혜도 안 되지만 또 역차별도 안 된다.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뜻은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재벌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쯤 되면 그동안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공로라든지 또 앞으로 또 우리 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중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그런 고려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아무리 큰 범죄라도 다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을 다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보면 그렇게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경제 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제 정의라는 관점에서 어떤 분명한 원칙이나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야 우리나라 경제 정의가 살면서 기업도 또 발전하고 또 국민들도 함께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토론회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의원님 잠깐만. 문재인 의원님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로 굉장히 바쁘신데요. 오래간만에 두 분이 만나셨으니까 잠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식전 행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장하성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지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신 분이십니다. 20년 전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드신 이후에 소액주주 운동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재벌의 전횡을 막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한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역자를 내셔서 많은 언론에 좋은 평을 받으셨고 한국 출판문화상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사가 선정한 작년도 올해의 저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하성입니다. 오늘 이 좌담회가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사건인 줄 알았으면은 절대 제가 안 의원님한테 하겠다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오늘 오신 국회의원님들만 모시면은 제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10분의 국회의원님만 있다면 저는 한국 경제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 그런 좀 허황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그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아예 창당대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경제 문제인데 결국은 경제는 정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에서 결국 문제는 정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실천할 정치가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은 있느냐? 제가 좀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가치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책 뒷부분에 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도와드렸던 경험담을 적으면서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을 함께 만들었던 분들의 상당수가 이후에 장관 또는 경제부총리, 현직 장관도 있으시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있으신데 당시에 국가가 이 파산 상태를 치닫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념을 넘어서서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적 어떤 지평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니까 정말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당시에는 IMF나 월드뱅크가 정책을 만든 걸로 많은 분들이 이해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료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정책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의원님은 대표를 하셨고 우리 김한길 의원님도 대표를 하셨으니까 제가 대표를 맡아서 자, 그러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경제를 좀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빠른 속도로 이 현상을 좀 보고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주의는 없다.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1925년 북경의 망명 중에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신년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한국 자본주의인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위한 한국인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어떤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시장 경제는 뭐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다른
특히 공산주의와 다른 가장 큰 요건은 사회재산을 허용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협동체 경제나 공동체 경제와 다른 것은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회재산을 허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재산은 정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은 공정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사회재산은 보호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순들은 이념적 어떤 대립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만들어낸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지키기가 있는데요.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를 합니다. 뭐 규제 이야기를 하든 성장 이야기를 하든 분배 이야기를 하든 고용 이야기를 하든 항시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지키기를 하고 진보 좌파는 현실과 떨어진 이념을 지키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을 위한 이념인지 이념을 위한 조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을 보면 지금 우리 길정의 의원님이랑 이 새누리당 이 당원 2조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시장, 경쟁을 통한 시장과 이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보수의 주장을 보면 시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내고 파이를 키우는 건데 불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그래서 반시장적인 자기 부정을 하고 있고요. 진보 쪽은 끊임없이 자본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자본을 부정한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체제를 부정하는 그래서 둘 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헛다리 짚기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가 어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항시 규제 탓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짚는데 외면하고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아주 당연시합니다. 제가 책에 정경련이 발표한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자세하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고용 문제랄지 분배 문제랄지 소득 문제랄지 하는 거에 대한 규제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뭐 비용을 완화해달라 또는 오히려 공정경쟁을 해치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느냐면요. 승마장에 뭐 초지를 구성하게 해달라 동물원에 뭐 총포를 소지하게 해달라는 게 정경련이 발표한 200대 규제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기득권 지키기. 그리고 진보는 재분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재분배란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배가 웬만큼 됐는데 그걸로 우리 사회가 균형을 갖추지 못하니까 다시 분배하자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분배, 즉 원천적 분배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자꾸 재분배와 복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 과거로 미래를 자꾸 설계하려고 드는 현실 외면입니다. 대표적인 게 박정희 향수입니다. 물론 박정희 향수의 일면은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는 더 이상 바라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고도성장 이야기인데요. 고도성장은 더 이상 이렇게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고요. 정부가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역량도 제한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분배하고 통제하던 개발경제 시대의 향수로 한국의 미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규제 타령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진보는 한국 현실과 관계없는 대안을 가지고 한국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린다면 한국이 제조업 공동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이 줄지 않은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요. 34개 나라 중에서 그중에 5개 나라는 줄지 않은 게 아니라 1%포인트 지난 2, 3년 동안 미만이니까 거의 정체 상태고요. 유일하게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늘어난 나라가 한국과 칠레입니다. 근데 칠레가 한 2.4%인데 한국은 무려 한 6%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늘었지 줄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외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산업 구조에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분배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의 사진을 보면서 내 얼굴을 찾기를 하는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 많다는 거죠. 자, 보수의 문제를 조금 더 보면은 제가 앞서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불법과 불의와 부패로 축적한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되는가? 또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삼성의 이재용 사장의 경우를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95년에 물려받아서 상속세 낸 게 16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5억 가지고 지금 800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이재용 사장이 성공시킨 사업이 어디 있고 이재용 사장이 그동안 한 일이 삼성그룹에서 월급 받은 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세금 낸 거 없이 무려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르는 이런 요술방망이가 가능한 것인가? 자, 그런 재산의 정당성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수 자유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이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노직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전제 조건은 그 사유재산이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 자유주의자들도요. 한국에서는 자,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축적된 불법, 불의, 부패로 축적된 재산을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영권을 사유재산 취급합니다. 경영권이란 단어는 학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경영권이 세습까지 되는 나라? 경영자는 많은 노동자, 공급자, 주주, 채권자, 국민, 사회에 대해서 경영을 잘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권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경영권이라는 말을 일종의 기득권의 보호로 그리고 2대, 3대, 2대까지는 창업자와 같이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랄지 정몽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 하지만 그 다음 3세대, 4세대까지 왜 이것이 세습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전체 삼성그룹 지분의 공정거래 우리 공정에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분의 1%에서 2% 사이입니다. 삼성전자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지만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5%가 되질 않습니다. 3.7% 됩니다. 또 다른 보수의 문제는 이 경쟁이 결국은 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자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경쟁을 가장 싫어해야 될 사람은 1등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경쟁을 하면 1등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좋아해야 될 사람은 2등이고 꼴등입니다. 나도 1등이 될 수 있고 나도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게 경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자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인데 한국은 경쟁에 의한 성공의 신화가 사라진 지가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도 마찬가지인데 친기업을 친시장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잘못
그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더 바랄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더 이상 언급조차,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조차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마치 친재벌이 친시장이고 친경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반경쟁적인,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란 건 무엇보다도 기회가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하지 않는 경쟁은 스스로 소멸합니다. 승자 독식을 하게 되면요, 한 번은 경쟁이 이루어질지 모르나 패자들이 받는 게 없다면 더 이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없는 경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진보의 문제는 끊임없이 자본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자본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비판을 하지만 150년 전에 1867년에 위대한 철학자고 경제학자인 칼 막스가 사회주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자본론을 쓴 이후로 지난 150년간 어떤 경제학자나 철학자나 정치학자도 막스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가 구소련을 동구권에서 현실로 실험이 됐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회주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니면 협동조합이랄지 또는 공동체 경제랄지 사회적 경제같이 대안적 보완체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체제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국가경제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 체제의 대안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를 고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냐 하는데 진보는 좀 게으릅니다. 그리고 150년 전 자본론이 쓰일 때 노동과 자본의 대립의 문제를 지금까지도 대립으로만 계속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일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현대자동차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 포스코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이건희가 아니고 정몽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대1대 주주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거고 제 겁니다. 이제 자본, 많은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은 것이 자본입니다. 자본이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이 끊임없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주주자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는데, 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돈 아니면 남의 돈입니다. 그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우에 주식회사는 주주자본이 내 돈이고 빌린 돈이 부채자본입니다. 자, 그러면 주주자본보다도 부채자본이 좋은 거냐? 훨씬 나쁜 겁니다. 이자 줘야죠. 원금 갚아야죠. 안 주면 회사 망합니다. 주주자본은 원금 안 갚습니다. 배당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주자본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인데, 주주들이 끊임없이 시장에서 거래하고 막 팔딱거리기 때문에 영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 회사는 영원히 그 자본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주자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주주자본의 대안이 뭐냐? 부채자본밖에 없습니다. 부채자본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주주자본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려면 사회주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한국에 주주자본주의가 있다고 일부 학자, 진보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주주 때문에 다중지 성과주의를 한다. 저는 그런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미국과 유럽의 현상입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주들에게 배당 주기 때문에 임금을 못 올린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논문이나 분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소액주주 권리가 있다? 한번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가장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비판은 현실의 문제를 찾아서 미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건데, 비판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은 마치 자본만 없어지면 다 저절로 좋아질 거다. 경쟁만 없어지면 저절로 좋아질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자유주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신자유주의 때문인 것처럼 한때 이야기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는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적어도 선진국 중에. 그래서 세상이 저절로 좋아졌나요? 그래서 대안 찾기에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그러면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빠른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소득이 아니고 임금 소득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죠. 한국은 지난 한 7, 8년 동안 급속도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뭐 좋아지다 나빠지고 나빠지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 특히 임금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OECD 자료 중에서 우리나라의 진위 개수가 시장 소득, 즉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전에는 가장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OECD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가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한 통계청 자료인데, 통계청 자료는 가계 소득 조사에 의한 건데, 거기에는 고소득자의 조사가 상당 부분 누락이 되어 있고 금융소득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임금 불평등에 의해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에 임금 소득만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불평등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해지는 속도가 지금 빨간색은 미국이고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미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정말 일방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즉 중위소득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미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고 가장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불안합니다. 이 임시고용,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정의하는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OECD 기준에 의한 임시고용 비율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이하고 계속 악화되었고 최근에 약간 개선된 정도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비정규직은 파트타임이랄지 노동시간이 짧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단위 노동시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총 노동시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을 보면 3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국민이 지금 두 쪽으로 갈려져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청년 세대의 첫 일자리에 무려 36%가 비정규직입니다. 첫 비정규직 일자리를 청년들이 얻었을 때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 이게 징검다리가 돼서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가겠지. 근데 2년이 채 되기 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다시 재취업에 나서서 또 두 번째도 비정규직이 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2년과 관계없이 스스로 반체제 인사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지운 큰 멍해입니다. 해결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책에 아주 자세히 썼고 지난 대선 때 저는 안철수 후보를 도우면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줄여가는 정책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으로 삼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화하지 못한 게.
그리고 또 다른 고용의 불안은 뭐냐면 자기 고용, 즉 자영업이죠. 자기 고용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일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이 통계는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데 제가 표를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 2163시간 일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만큼 일한 때가 과거 언제였나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만든 표인데요. 최근에 불평등 문제를 제기해서 한국에 상당히 알려진 피케티 교수의 나라인 프랑스를 보면은 1965년 프랑스 노동자보다도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무려 50년 전 프랑스 노동자보다. 일벌레라고 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일을 비슷하게 했던 게 1974년이니까 일본 노동자의 40년 전 일본 노동자만큼 우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뭐냐?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불평등하고 불평등 갈수록 심해지고 저임금 노동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고용은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고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의해서 2등 노동자로 전락되어 있고 이 구조가 도대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꾼 거냐,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걸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양극화입니다. 중산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줄어든 중산층의 3분의 1은 고소득층으로 가고 3분의 2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해서 점점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보조금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 경제가 성장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17, 18년 동안 80%에서 68%, 약 1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통계는 줄어들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왜? 자영업자 통계가 사업소득, 즉 많은 절대다수의 자영업자는 노동소득인데 그거를 사업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 이거는 이 정부 공식 연구원입니다. 노동연구원의 보정 결과를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최근에 많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죠. 자, 그러면 기업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갈수록 상대적 빈곤을 갖게 되는데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이 기업 소득에 비해서 가계 소득의 비중이 줄어든 원인이 뭐냐 하고 따져봤더니 전체 절반이 임금 분배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약 35%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에 의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가계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공식 통계청의 그 금융소득과 고소득자의 통계가 누락된 그 통계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또는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니라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늘고 노동에 대한 분배가 줄고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분배는 줄고 재분배도 안 되는데 왜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왜 이게 방치되고 있는가 하는 게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이걸 반전시킬 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하는 거나 가계소득이 늘어난 거나 기업소득이 늘어난 거나 비슷했습니다. 정부의 세수만 성장률보다 좀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기업소득은 경제성장을 한 거에 거의 2배 반, 3배 가까이를 가져가고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는 정부의 세수도 경제성장에 못 미칩니다. 그럼 경제성장을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 즉 부가가치를 기업이 보유하는 겁니다. 자, 기업이 이익을 보유할 때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면, 기업이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고용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아까 앞에서 쭉 보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용률은 제가 여기 올려놓지 않았습니다만 고용률은 지난 17, 18년 동안 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이 본 걸로 뭐 한 거냐? 실제로 투자를 했느냐? 보면은 총 GDP 중에서 투자의 비중을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그 준 거는 주로 건설업 때문이고요. 설비 투자를 보면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서 투자를 못하고 분배를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가 10몇 조를 벌었네, 현대차가 뭐 5조를 벌었네 하는 거, 중소기업은 어렵지만 물론 대기업도 상당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유보를 늘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현상이 생긴 겁니다. 가계저축은 무려 20%에서 4% 수준으로 급격하게 추락을 한 반면에 기업의 소득은 10%에서 거의 20%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계속 저축을 이렇게 한두 해는 모르지만 또는 뭐 몇 해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을 늘려가는 것은 단순하게 나중에 어려울 때 비 온 날 대비를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 어디 가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은행 가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삼성전자가 1999년 이후로 지난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주식 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그럼 삼성전자만 그랬느냐?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도 1998년 이후로 지난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주식 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왜 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수출해가지고 버는 방법도 있지만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는 그냥 종이 쪽지, 주식 인수해서 발행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놔두고 열심히 일해서 번 경제성장의 성과를 움켜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답을 요구해야 되고, 그것이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하는 거라면 정치권은 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투자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지만 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은 거의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습니다. 대부분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탈산업화 또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없던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표적으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조업이 줄어드고 그 자리를 서비스업이 메꿔 갔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이 증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민간 소비, 여러분과 저희가 소비한 것, 소비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건데요. 지난 2000년대 들어서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는 한 번을, 지난 10년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는 소비가 경제를 끌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보신 것처럼 분배가 줄어들고 있고 가계 저축이 이제 거의 4% 수준에 와 있고 여기 제가 설명드려도 다 잘 아시지만
가계부채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증대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 한국 경제는 정체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주주자본주의를 한다? 넌센스입니다. 특히 진보 쪽의 이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감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발표하는 IMD에서 60개국을 상대로 주주의 권리가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본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영미식, 즉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가 주주 권리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하는, 즉 북구 3인주의에 가까운 나라들의 주주 권리가 훨씬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1등이 덴마크, 2등이 노르웨이, 3등이 스웨덴, 4등이 핀란드입니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은 중간 정도입니다. 한국은 아예 논의할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한국의 소액 주주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1998년에 참석해서 당시에는 참 웃기는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교수가 학생이나 가르치고 연구나 열심히 할 거지 잘 나가는 삼성전자 주총 가서 뭐 쓸데없이 TV에 얼굴이나 내미냐 했지만 당시 제가 제기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당시 상무한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회사 재산을 불법으로 넘겨준 것.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가 장부상에 보이지 않는데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삼성자동차에 3천억의 지급 보증을 우회적으로 해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이재용 사장한테 발행해준 전환사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까지 완결하는데 9년 반 걸렸습니다. 제가 미쳤죠. 저 돌아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번에 삼성 SDS, 에버랜드 등등이 상장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은 수조 원의 재산을 그냥 받은 겁니다.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 판결을 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사로 추천이 돼서 반대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또 패소했습니다. 자, 한국엔 주주 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임금 총액이고요. 빨간색은 배당 총액입니다. 배당은 임금의 5% 내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금은 명목상 증가하고 있지만 배당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주주 배당과 임금은 한국에서는 충돌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거 역시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인데요. 144개국을 조사한 것을 제가 그냥 OECD 34개 회원국으로 정리한 건데요. 소수의 그룹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4개 중에서 끝에 세 번째입니다. 경쟁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국은 우리만큼 불평등하고 우리만큼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을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를 딱 집어라 그러면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새로운 성공 신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의 78명이 창업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록펠러 후손이나 카네기 후손은 더 이상 100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딱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비스업이 한국 산업의 미래다, 성장 산업이라는데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비스 산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절대 하드웨어 이외에는 강국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왜? 30대 그룹 중에 22개가 자기가 자기 걸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다 내 건 내가 하니까. 물류가 정말 고부가가치고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류 산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30대 재벌 중에 20개가 자기 물류 사업합니다. 심지어 꽃배달 서비스도 합니다. 왜? 우리 그룹 내에서 승진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장례 치르면 보내야 될 축하 화합만 해도 많은데 그걸 왜 남 줘?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삼성의 SDS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4천간에. 결국은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삼성 SDS는 불리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데 CJ가 입찰 경쟁에서 대한통운을 인수하니까 삼성그룹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CJ와 거래하던 물류 물량 1조 원을 끊었습니다. 자, 아무리 큰 기업도 1조 원 매출이 줄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뭐였냐? 우리 삼성도 이제 물류한다. 그러면 한국에는 물류의 삼성전자, 물류의 포스코, 물류의 현대차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구조가 되느냐? 바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한 소유구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그룹이 있습니다. 2003년에 LG그룹이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소유구조도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 거나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은 LG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LG가 핸드폰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기업 지배구조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한국 경제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장을 왜 하냐?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그럼 결과는 누가 가져갔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건데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성장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자, 그러면 경제정책의 제일 첫 번째는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배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기업의 역할은 분배입니다. 자, 기업의 목적을 경제학 교과서는 이익의 극대화라고 정의합니다. 그거는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좋은데 극대화한 이익으로 뭐 하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기업은 노동자, 공급자, 경영자, 주주, 채권자, 사회에게 자기가 만든 부가가치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지 않고 갖는 것은 미래 투자를 위해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리고 자본주의 분배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 줄고 있는데 재분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왜? 이제는 정부의 세수도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분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자본도 아니고 반시장도 아니고 그것이 곧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경쟁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이제는 투자와 산업구조에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산업구조 바꿔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소비 그리고 분배를 통한 소비 결국은 소비가 되어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소비란 분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저축률이 4%까지 내려오고 가계부채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소비 없는 확대 재생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수 효과가 실패했다는 건 다 인정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하면 잘 사는 사람 잘 살게 해주면 그분들이 많이 써서 다 같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다 이제 인정한 사실이 되었다면 대안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거는 분배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경제는 자본주의의 부분적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경제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고쳐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쳐 쓸 거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열심히 나중에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전문을 다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경제 이야기가 40여 번 나왔다고 보도에 그러던데요. 경제민주화 단 한 번도 취임 이후로 언급한 적 없습니다. 어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 선거 때 경제민주화 이야기하고 지금 입 다물고 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경제민주화는 절대적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경제민주화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 분배를 통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를 만이 아니라 이제는 분배를 통한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그럼 정의로운 자본주의랑 뭐냐? 결국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서로 기득권을 버리고 적어도 경쟁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순위가 바뀌는, 경쟁의 묘미는 순위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은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왜 하냐? 더 많은 걸 만들어내서 함께 나누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배 없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항시 인류 역사에서 추구했던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함께 가면서 충돌하는 듯 대립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평등의 가치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어떤 철학적 틀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점진적 변화. 이거는 기득권자들이 하지 말자는 말을 점잖하게 하는 겁니다. 진화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진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은 개혁이냐 혁명이냐입니다. 뭐 답은 뻔하죠. 저는 혁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혁명을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혁명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혁의 선택밖에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개혁은 가능하냐? 제가 앞서 이 강의 시작할 때 세상을 바꿀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대안을 만들 수, 물론 하나의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은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갖출 거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정책 대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마련한 정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를 도와서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재벌하고 소송도 하고 참여연대 활동도 하고 또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가장 제가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했던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겁니다. 당시에 도와주셨던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참여연대가 정말 많은 걸 걸고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한국 복지의 출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 실천을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지개를 쫓아다녔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좀 경험이 생기니까 무지개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를 쫓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의원이 꼭 대통령 될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지만 무지개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책임지셔야죠. 자, 그래서 이 정치적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실천을 누가 현실화할 거냐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접근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요즘 박정희 향수나 또는 제가 무지개를 쫓는 듯이 어떤 비전과 실천력을 함께 갖춘 강력한 지도자, 어떤 현자, 강력하다 보면은 독재를 하고 불통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현자 정치를 기대하느냐? 저는 그건 지금의 현실에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국민들이 자발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왜 함께 가느냐 하면은 투표의 힘으로 자본을 통제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 자본주의가 이 지경까지 온 거는 자본주의의 실패 이전에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다. 차장기 스님의 표현을 빌리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가 갖추게 되어 있지만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고 해서 얻으려고 했던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상당히 후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민적 자발적 선택, 즉 투표로 개혁이 가능하냐? 참 난감한 이야기죠.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 효과란 말 아실 겁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결국은 저 멀리 가서는 그 태풍까지도 된다. 근데 그건 어떤 우연적 파동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좀 황당합니다만 결론입니다. 황당한 결론입니다만 나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께 죄송합니다만 정치권이 안 하겠다,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들이 작은 날갯짓을 다 같이 동시에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나비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저는 70년대입니다만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저희가 유신헌 법을 부시겠다 했을 때 당시의 기득권 또는 기성세대 또는 당시의 부모님 세대가 야 너희들 잘한다. 너를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바꾸라고 박수 쳐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공부나 하지 그런 짓 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나 일반 국민들에게 당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고 한국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할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표혁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이 자기 계층에 맞는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강북 우파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남 좌파는 이해가 되지만 한국은 계층 분화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구조가.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적 계층 분화가 저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념 대립이 아니라 계층 대립이 이루어져야 한국 사회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 계층 대립이라 하면 투표 대립입니다. 강남 상구는 철저하게 자기 계층에 맞는 투표 선택을 하는데 왜 절대 다수의 중산층 서민은 자기의 경제적 계층에 맞는 투표를 하지 않느냐.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서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일으킨다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억 투표를 하십시오. 기억 투표라면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제가 나비혁명, 계층 투표와 기억 투표, 심판 투표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선택지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국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지 정치 이야기를 할 입장도 아니고 이 자리에 그 말 하러 오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양당 구조는 깨지고 보다 다양한 대안정당, 대안선택,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해줘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경제민주화 대선 때 이야기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저는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청와대에 편지 보내고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묵과하는 겁니다. 기억 상실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님들 계신데 당이 수도 없이 이름을 바꿉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민주당, 또 도로민주당. 근데 제가 볼 때 지난 대선에서 정당은 하나였습니다. 새누리민주당. 후보가 둘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니까 각자 자기 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거를 국민이 심판하는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저는 한국 경제 안 바뀐다고 봅니다. 왜? 앞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 진보 좌파는 이념 지키기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로서는 보통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경제개혁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는 자리에서 마무리가 정치적으로 돼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정치가 경제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 스스로 경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안철수 의원님과 장하성 교수님 모시고 오늘의 2부 행사인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앞서 내빈 소개에서 빠뜨린 분이 몇 분 계셔서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신기남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도 그 이사님이신 박원함 교수님과 백학순 박사님께서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교수님께서 열강을 해주시느라 시간을 조금 저희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쓰셨는데요. 일단 형식은 저희 두 분께서 오늘 발표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어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질문이랄까 아니면 의견이랄까 이런 분도 몇 분 더 받아서 그렇게 하고 오늘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와본 편에 속할 텐데 오늘 약간 형식이 저도 낯설어서 아마 이 두 분도 조금 그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가벼운 것부터 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은 본래 경제학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유독 작년에는 이 책 출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 활동들, 강연이라든지 많은 걸 해오시고 계신데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뭐, 이제 학자는 아니시니까 현실 정치에 계신 분으로서 최근에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분야에 대한 뭐 많은 관심,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IT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CES 박람회인데 거기도 다녀오시고 해서 최근에 뭐 그런 근황과 관련해서 좀 생각하시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장 교수님 뭐 책 출간 이후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책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책은 잘 나가시는지. 책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책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읽기를 바라고 쓰는 건데요. 잘 안 나갑니다. 그 이유를 제가 봤더니, 이게 사람들이 선뜻 이 책을 잡기 어려울 조건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선,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거의 한 800페이지 되니까 감이 엄두가 안 나나 봐요. 그리고 제목이 아주 친근하지가 못합니다. 한국 자본주의, 거창하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철에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누워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쌉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읽고 의견들을 보내주셔서, 보람이 있고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책이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어떤 문제 제기를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좀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외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나 책은 열심히 보는데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이나 이야기는 열심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CES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혁신 경쟁의 장이 CES인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홈, 스마트 자동차, 웨어러블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가서 느낌은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가진 그 가능성들을 한껏 펼쳐놓고 이제는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재조정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참 무서운 것이 정말로 치열한 이런 경쟁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제 마침 또 CES가 1월 6일 날 열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한국은 1월 7일 아닙니까? 우리 당은 예비 경선이었었는데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사실은 고민하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직접 이렇게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싶어서 피치 못하게 이제 CES를 참석하게 됐습니다만 전 세계 혁신 경쟁의 장에서 있으면서 우리 당도 이렇게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좀 기분이 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 장 교수님 말씀하신 강연의 대부분이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작년에 출판하신 한국자본주의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분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쉽게 넘어가지 않는 아주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장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인터뷰에서였던가요? 이 책을 쓰는 동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쓰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던 것 같은데, 그냥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책을 썼다. 이게 보통 이렇게 답하기 쉽지 않은 집필 동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랫동안, 특히 보통은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면 분노가 좀 이렇게 사그라드실 텐데. 계속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직도 분노하는 거 보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게 맞겠죠. 제가 분노했다는 거는, 사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는 별로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어떤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 정의로 보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히려 분노한 거는 진보 좌파 쪽입니다. 한국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왜 하나? 두 번째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야기를 왜 하나?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첫 책인데요.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실제 집필만 한 3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제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한국에 충실하겠다. 아무리 인류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자본주의 역사상 중요해도 한국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약간은 국수적으로 보일지 모른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근거 없는 객관화되지 않은 주장이 진보 좌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좀 놀라신 내용이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객관화된 사실이라는 것도 글을 쓰는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객관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책이 수도 없는 주석이 달려있는 이유가 반드시 팩트만을 이야기하겠다. 그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고 설득하려고 들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래프나 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프 표를 넣었으면 아마 1000페이지 이상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이야기로 풀어서 보통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학술적인 의미도 같지만 그랬는데, 이 분노의 그 초점은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 좋은 뜻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진보 또는 좌파 쪽에서 한국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 이야기 또는 이념, 자기 이념에 매몰된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재단하는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된, 예를 들면 책이 비싸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사서 보실 분은 꼭 저는 이 사례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대적 M&A 한다. 이거 삼성전자 자작극입니다. 그런데 진보 쪽이 그 논리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보수보다. 삼성전자 적대적 M&A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담론들을 진보가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동력을 잃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 제가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논쟁의 시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분노. 근데 제가 젊습니다. 네. 지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교수님 상당히 젊으신데. 안철수 의원님, 오늘 이게 두 번째 시리즈 기획입니다. 플래카드를 보시면 한국경제 해법 찾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추격과 혁신을 주제로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오늘 한국경제 이제 주로 이제 분배라든지 불평등, 경제 민주화 이런 걸 오늘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오늘 끝이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게
안철수 의원님 요 뭐 시리즈 기획 의도로 할까? 아니면 요즘에 안 의원님께서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좀 양해 늦었지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40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절박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엔화가 약하고 달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합이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인데 이게 꽤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시진핑이 말했던 뉴노멀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중 FTA를 포함해서 굉장히 또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2, 3년 내로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한국 경쟁력을 오히려 앞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산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좌초될 위기가 굉장히 지금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구 구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2017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8년이 되면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최대의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인구 구조가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로 보면 우리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2060년까지 거의 한 40년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아주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준비할 시간이 3년 정도? 3,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기획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장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바퀴 경제론인데요. 그 두 축,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서로 연결돼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두 바퀴 경제론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두 바퀴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성장을 통해서 그냥 성장만 하면 분배로 자연스럽게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이 분배를 통해서 건전한 중산층들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중산층들이 구매력으로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됩니다. 밑바탕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창업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선순환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는 성장에 대해서 이근 교수님을 통해서 성장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장하성 교수님 모시고 이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장 교수님, 안 의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오늘 딱 강연 주제와 바로 닿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장기 침체, 일본형 불황, 한국 경제 위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생각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정해진 필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쭉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구조가 반전될 어떤 계기나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바뀐다 해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을 보면 초기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친기업, 친재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봐야 되는 게 없으니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푸념까지 하셨죠. 당시에.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재벌들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동반성장위원회가 한 게 뭐 두부는 되고 콩나물은 안 되고 뭐 그런 접근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건데, 하나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것은 제가 이거 이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산업 구조가 우선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유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국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열망, 또는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그거에 대한 적응성, 이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바뀐다고 보는데, 단 그런 것이 충족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저출산, 그다음에 뭐 고령화는 뭐 문제가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출산의 문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대안. 사실 지난 대선 때 자꾸 이제 대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오신 걸로 아까 들었는데, 그 이옥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육 정책, 또 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간수를 해야 여성 노동력이 M자로 줄었다가 늘 이런 현상, 또 늘 때는 다시 비정규직화 돼버리는 그런 구조도 바꾸면서, 그리고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만들 것이냐 하는 대안들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보육과 출산은 100%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맡겨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복지 문제 이야기하고 무슨 뭐 민영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절대 민영화 돼서는 안 되는데 이미 민영화된 게 교육과 보육입니다. 국가 보육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전부 사설입니다. 교육 부분 보십시오. 초중고는 비교적 덜하지만 대학 교육은 다 사립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의 완벽한 이 정부 책임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는 이 일본하고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그래서 안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님 뭐 이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가 만약에 장기 불황에 빠진다면 일본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은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간 장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쌓았죠. 그러니까 대외 자산이 대외 채권보다 훨씬 더 많은 순채권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거의 부채나 자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또는 부채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채무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아직도 개인들이 저축률이 높은 편이고요. 한국에 비해서. 또한 일본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N고 현상 때도 남아있는 중소기업들 정말 무섭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에 빠진다면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겁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이런 고통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결국은 핵심은 정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잘 해야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일본은 국간이 든든합니다. 대표적인 그거를 보여준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세계 경제 깔아앉고 일본 경제도 깔아앉았는데요.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자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가 성장을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강해진다는 그 참 모순된 현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 망해도 일본은 안 망한다는 국제시장에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현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뭐 옛말에 뭐 부자 망해도 10년 간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하고도 엔화가 강세를 스스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국제 통용 화폐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조순 교수님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다들 일본처럼 되는 걸 걱정하는데 일본만큼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 뭐 워낙에 거시경제적으로 과거에 튼튼한 기반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뭐랄까 위기에 대한 대처 기반이랄까요? 그런 뭐 분배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이제 위기가 닥치면 이제 뭐 결국 제일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는 서민들, 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빈민들, 뭐 이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교수님 발표의 대부분이 한국의 이 분배 문제에 대해서 쭉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에 집중해 주셨는데 뭐 진단은 진단이고 좀 더 뭐랄까요? 어떻게 뭐 우린 지금 뭐 학자들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국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정책적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이렇게 핵심 정리 이런 걸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고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이익을 내고 있고 특히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재벌그룹의 비중이요. 지금 재벌그룹의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 한국에는 새로운 성공신화가 없습니다. 웅진의 윤석금, 펜텍의 박병업, 그나마 살아있는 성공신화인데 둘 다 어렵게 참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새로운 성공신화가 없고 기존의 구조의 연장으로 계속 재벌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정책의 거의 절반 이상은 재벌 정책이라고 보시면은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논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노동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뭐 공공 부분 이야기하는데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정부가 쉽게 손을 댈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공공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에서 어떤 우리가 고용의 뭐 유연화라고 하나요? 노동 유연화라고 말을 하는데 저라도요.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잘려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없다. 그러면 빨간띠 두르고 제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의 유연성으로 보통 이해됩니다. 근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재고용의 유연성이 없으면 해고의 유연성은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해고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개혁을 하려면 재벌개혁이나 이 기업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실제 OECD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집단 해고는 굉장히 하기 어렵게 돼 있지만 이 개인 해고는 어렵지 않은 구조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오히려 쉬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통계 보셨습니다만은 이 소위 말해서 임시직과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 없이
저는 뭐 대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논란이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당연히 소득세 누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누진 제도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22% 최고 상한제인데요. 그거에 반대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 봐라. 외국의 기업들의 누진 구조가 뭐 그렇게 있느냐 거의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소수의 재벌 그룹이 경제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조 이익을 낸 삼성전자도 22% 세율이고 200억 이익 낸 중기업도 22% 세율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실제 22%를 낸 게 아니라 15%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기업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는 돈을 풀게 하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분배를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까 보는 삼성그룹처럼 막 서로 얽히고 설킨 소유구조가 돼 있는 나라에서는요, 분배를 하지 않는 기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회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안 하고, 배당을 하면 배당에 대한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어차피 그룹이 다 총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그 성향이 있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OECD 국가 중에서 배당을 가장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3차 벤더, 주로 이 하청업체는 거의 뭐 이익을 간신히 서바이브 하는데 원청 기업은 뭐 15조 이익을 냈네, 5조 이익을 냈네, 뭐 10조짜리 땅을 사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불평등 구조가 이 소득 구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구조와 산업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이 제 책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나. 예, 청와대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워낙 방대해서 시간이 뭐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정된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장 교수님 하신 거에 받아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뭐 예를 들면 장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뭐 몇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들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말씀 좀 듣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정리 말씀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딱 한 분 혹은 두 분만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장 교수님 책 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사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 시장 경제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하에서 우리는 살았었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그 시장 경제로 이제 옮아가는 도중에 또 IMF 그 외환 위기가 겹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오히려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대한항공 그 조현아 그 부사장 건을 보면서 생각이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 그 항공사는 예약이 거의 다 취소되고 주가도 폭락해서 거의 뭐 시가총액이 절반 이하로 줄고 아마도 또 그 CEO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 일과는 별도로 대한항공의 예약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경영진이 바뀌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건 우리나라가 경쟁이 정말 충분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이 제대로 충분해서 그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다면 아마 미국 같은 일이 생겼을 텐데요. 우리는 여전히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쪽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쪽에서 미국에서 가장 그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기업이 구글입니다. 한국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 NHN입니다. 근데 그 두 기업이 성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글 같으면 검색을 통해서 전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컨텐츠 업체들은 다 외부에 바깥에 존재하고 있고 구글은 그 중심에 서서 전부 다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죠. 넘겨주면서 가장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그 제1등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미국적인 경쟁 환경에서, 그런 시장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 양식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NHN은 모든 컨텐츠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연결을 가능하면 안 하고 내부에서 전부 묶어두는 것이 한국적인 시장 경쟁 환경 하에서 가장 최적화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잘했다, NHN이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행동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저는 여전히 결론은 우리나라 그 시장 경제가 아직도 제대로 된 경쟁 시장이 아니다. 기득권 1등인 계속 1등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고, 정부가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장 환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지금 국회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위스콘신 주가 있고 미네소타 주가 있습니다. 둘 다 캐나다와 접경 지역의 오데오 그쪽 지역에 있는 거의 비슷한 주들인데요. 4년 전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때 주지사가 이제 새롭게 뽑혔습니다. 근데 인접하에 있는 그 두 주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감세를 해서, 그리고 또 복지 혜택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가 활발하게 감세를 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게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랬던 그런 정책이었고요. 미네소타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법인세를 올려서 증세를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한 돈을 가지고 교육과 그리고 또 복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사회적인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어디가 제대로 잘 됐는가? 미네소타주입니다. 위스콘신주처럼 감세를 해서 기업들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잘 살아나기를 바랬던 쪽은 오히려 더 추락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졌고, 미네소타주처럼 증세를 통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고 교육에 투자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니까 오히려 투자한 사회 인프라 주변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정리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인터넷 언론에 그냥 제가 제 이름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정신 나갔나, 뭐 또 안철수랑 놀려고 하냐. 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철수와 하성이가 다시 만나는구나,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정치적 해석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안 의원 옆에 계시지만 제가 안 의원을 도울 때도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나는 현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광주시장이나 또 다른 자리 등등 나왔을 때마다 그거는 안 의원께 명확하게 물론 안 의원께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셨지만 제 자신은 현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사람이 힐러리 경입니다. 에드먼 힐러리 뉴질랜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진이 없습니다. 누구 사진이 있느냐면 그 에드먼 힐러리를 도와서 정상을 정복한 텐징이라고 하는 쉘퍼의 사진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공식 기록은 당연히 에드먼 힐러리인데 사진은 텐징 이 사진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었더니 텐징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산을 오르지를 못했고 그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았기 때문에 텐징부터 사진을 찍다 보니 내 사진은 찍지 못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지도자 힐러리가 있다면 기꺼이 텐징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정치라고 부른다면 정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실 정치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자로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실천력을 가진 분들을 돕는 역할은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끝내기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이 객석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강원도 원주 산골에서 온 전정훈입니다. 장기 불황을 계속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출산 문제나 이런 걸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 견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만 통일을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는 지금 양쪽에 팔팔한 20대가 한 100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남쪽 북쪽 합쳐서 그 100만을 저희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그 100만이 200만이 되겠죠.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0만 명의 생산 고용 효과가 생기는데 통일이 우선 정책이 되면 경제가 일본처럼 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답하시기 전에 다른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관련이 돼서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에서 오신 정지훈 교수님 질문은 한국 경제 미래가 암울한데 이거를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로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갑수 님께서, 이건 장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있었는데, 기업이 돈을 벌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사내비 보고만 쌓아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남북 교류 협력과 통일과 이 경제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장 교수님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사내비 보금 요거 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시죠.
아니, 안 의원님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이야기를. 아니요, 잠깐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냐면, 그 유보금의 문제랄지 해결 문제는 현실적인 정책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또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좀 비싸니까 그건 참고하십시오. 통일 문제와 남북교류 문제로 산업을 본다. 저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잘못하면 통일 쪽박론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남북 경제 구조와 소득 격차와 뭐 여러 가지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정말 남북 교류와 통일까지는 해도 이 남북 교류로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같이 남북의 정치 상황을 어떤 논의하는 것 자체를 종북 좌빨로 몰면서 그걸 추구하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북 좌빨몰이 하면서 통일 대박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가운데 통일 대박 논의가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안 의원님. 예, 사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문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율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10년 내지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성 인력들, 고용률, 그리고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을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OECD의 노인 빈곤율 평균이 13%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48%, 두 분 중에 한 분의 노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통계들도 나옵니다.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먼저 쓰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이제 개성공단 원래 약속했던 것의 한 20분의 1 규모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중 FTA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인건비 경쟁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모든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성공단을 잘 활용한다면 중국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의원실하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에 관한 장하성 교수님 자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